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무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론계 50년대 권지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네, 오늘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마지막 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뭘 준비했죠?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서로 미루는 오늘은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이미 화면에 다 나와 있는 상태여서. 아니야, 모를 수 있어. 아, 그래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저희 드디어 원은지 기자님 원은지 기자님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 한번 오셨었죠. 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님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요. 일단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원은지 기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추적단 불꽃 대표 원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의 윤유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또 모시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또 싸우셨던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또 특별히 언론 영역에서 어떤 고민들을 또 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전면에서 또 싸우신 경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은지 기자님은 추적단 불꽃 대표님이시고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는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뉴스타파와 함께 딥페이크 공범들이라는 협업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예컨대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에 다니는 한국 박사생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일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제 한국인 학생들, 박사 연구생들이랑 같이 이제 연구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추적단 불꽃 활동에서 영감도 많이 받아서 이제 본인이 워크숍을 주최를 해서 이제 저를 이제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그런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봐왔던 한국 여성들의 연대 과정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었고 스웨디시 젤리를 마음껏 먹고 올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후로는 책 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떤 책인지 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지금 쓰고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5년 동안의 추적단 불꽃 활동을 좀 정리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작업이네요, 그러면. 저는 첫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무튼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나와주시면. 네, 이렇게 또 원은지 기자님의 근황을 좀 들었고 여기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책도 쓰시고 그리고 또 많은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윤유경 기자님은 이제 조금 뵙기 때문에 익숙한 페미무타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이후로 미디어오늘 기자로서 계속 열심히 기사를 썼고요. 주위 반응이 좀 있었어요? 주위 반응이 사실 그때 이제 제 인생 첫 유튜브 출연이어서 좀 약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말을 좀 잘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가족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반응이 저희 엄마가 항상 하루 일과가 네이버에 윤유경 기자를 쳐가지고 그러면 네이버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응원하기를 매일 누를 수 있는데 한 개씩 그거를 누르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시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에 비해 응원자 수가 엄청 많은 편인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윤유경 이제 검색하시다가 이걸 발견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캡처를 해가지고 막 가족 단톡방에 막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이상 돌려보셨다고.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2번째 촬영하는 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그때보다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이버 페이지 미디어 윤유경 응원하기입니다. 어머님께 영상 편지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괜찮아. 엄마. 엄마 보고 있지? 열심히 해볼게. 화이팅! 아, 네. 갑자기 그 조회수가 올라간 것이 그러니까. 있었군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숨겨진 이유가 네. 네. 윤유경 기자님 어머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또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살짝 이야기해 주시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자님? 어느 얘기를 좀 주되게 오늘은 해보고 싶다, 준비한 게 어떤 거다 이런 거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고편 이런 거? 네. 오늘은 엠번방 사건 때부터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익숙하면서도 낯선 존재가 AI잖아요. 그렇죠. 그 AI를 악용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동안 한 5년 동안 추적을 해오면서 겪어왔던 뭐 경험이나 아니면은 사건의 실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매번 반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들을 그냥 단순히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뭐 강한 처벌과 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윤유경 기자님은 혹시 예고편 짧게 해주세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주제로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오늘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오늘 좀 편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고, 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나 비판할 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언론사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그런 관행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풍부한 오늘이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짧은 사이에 또 우리 PD님이 네이버에서 응원하기로 눌렀다고. 감사합니다. 눌렀다고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싸웠던 여성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은지 기자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원은지 기자님이 뭐 인생의 변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때 공모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도 꿈꿨던 미래가 있었을 텐데 사실 어떤 미래를 꿈꿨는지 좀 궁금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이제 추적단 불꽃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두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그 부분부터 저희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면 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글로 쓰면서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책 준비를 하면서 네. N번방 사건을 취재하는 그 활동 자체가 인생의 변곡점인 줄 몰랐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N번방 사건 자체가 이제 언론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 이제 보도한 후에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주목을 다시 받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건 인생의 변곡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하고 나서는 좀 세상이 어떻게 바뀌려나 하는 기대와 어떤 여러 이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언론사에서 크게 이슈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뭐 커버하는 보도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무기력함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겠다고 2020년 3월에 좀 유튜브를 통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시 내려두고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니까 확실히 어떤 직업을 찾는 일만큼의 큰 의미로 저에게는 이 사건이 다가왔었습니다. 네. 어떤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언론사 들어가서 기자로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미래를 꿈꿨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기자가 네네. 그래서 비슷하네. 그렇구나. 네. 공통점 하나. 기자를 꿈꾸셨던 분들. 네. 근데 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꿈이었는데 이제 진짜 성범죄를 추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왜 나는 그런 선택을 그때 당시에 다시 그걸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납 불꽃 활동을 잠깐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 룰이라고 부를 때라는 이제 제가 N번방 추적기를 썼던 책에도 이제 짧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N번방 사건을 보도한 후에 이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고 이제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는 그 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텔레그램이 뭐야, N번방이 뭐야?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N번방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분노하고 그랬던 시기를 지나면서 뭔가 기자로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생각했을 때 내가 쓴 기사로 세상을 바꾸는 것?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기자는 사실 수단일 뿐인데 이걸로 이제 세상을 직접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기자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기자는 하나의 사건을 취재해서 던져주면 그것과 관련해서 뭐 경찰도 그렇고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법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이제 타이밍이 운이 좋게 잘 맞아야 세상이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게 좀 오히려 기자라는 틀 안에서 이 일을 커버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추적단 불꽃 활동을 했던 일들이 재밌었고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뭐 기자나 아니면 뭐 경찰 수사관한테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저한테는 되게 편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뭐 저는 진짜 대학 갓 졸업한 취준생이었을 뿐인데 저를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 그 자체만 바라보고 어떤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피해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그렇게 뭔가 기사를 보도하는 걸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언론사에 들어가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어떤 언론 환경에서는. 그래서 추적단 불꽃 일을 계속 했죠. 네. 이렇게 추적단 불꽃으로 이제 활동을 해오시고 네. 또 지금까지 5년 넘게 네. 해오신 좋습니다. 기네요. 길어요. 네. 시간이 빠르죠. 네. 네. 그 때가 맞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때가 맞아야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네. 했는데 그때 이제 한겨레 김한 기자랑 오연수 기자님 나왔을 때 그 본인들 앨범만 추적할 때 그 어떤 취재가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추적단 불꽃이라고 한 곳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두 분이 이제 작업하신 게 있었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한겨레 기자한테 전화 받았을 때 어땠을까. 사실은 기성 언론한테 처음 이 본인들이 했던 작업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때는 좀 처음에는 경계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한 3개월 이후에 연락이 온 거라서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언론사 이제 취업 준비 중이어서 일단 한겨레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취재한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물론 상을 받긴 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보상으로 다가왔죠. 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앨범만 한겨레 기사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쵸. 더 풍부하게. 맞아요. 네. 그러면 처음 디지털 성범죄 추적을 시작하신 게 뭐 텔레그램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단방이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읽었던 거 그랬어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제 추적단 불꽃 활동을 짧게 소개드리면서 네. 뭐 이제 기자의 일도 하고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학생 기자이기도 했고 처음 엠번방 사건을 딱 이제 취재하려고 이제 주제를 딱 잡고 주제를 잡았던 게 방금 말씀하신 고단방을 운영했던 이제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의 그 이제 범인의 구글 블로그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글 블로그에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엠번방을 번호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아동 청소년들의 뭐 신상 정보까지도 유포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좀 저는 드라이하게 말했지만 마치 굉장히 재밌는 뭐 영화의 품평을 하듯이 그렇게 쓴 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좀 가시기도 전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는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취재를 하기 전에도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전에 좀 저는 한번 사용해봤던 적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이제 타인이 보지 못하게끔 설정을 하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왓치맨이 운영하던 방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봤는데 1번부터 8번 방까지 이제 대화방을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1번부터 8번 방까지의 피해자들이 몇 명이 이제 방마다
네, 올라와 있는지 피해자의 영상이 그리고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것도 적혀 있었고 뭐 그거 외에도 뭐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발언들도 같이 공지사항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게 실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 방을 시작으로 추적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은 디지털 성범죄물들에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 뭐 이런 감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뭐 심리 상담도 받고 뭐 이렇게 좀 치유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추적을 하면서 이제 기자로서 이제 기록도 해야 되지만 좀 이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범죄인데 기록을 하고 언제 보도될지도 모르고 이게 공모전에서 상을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뭐 타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연합뉴스 기자들이랑 같이 보도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는데 만약 그 기회가 없다면 되게 무용한 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동시에 이제 신고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다른 기자분한테 조언을 얻어서 피해자가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같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같이 보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도 취재했던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이제 공유하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하게 됐던 거죠.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하신 그런 느낌. 맞아요. 그땐 전략인지도 모르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쥐어 짜낸 결과들이었어요. 그 박지현님이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3-4개월 후에 연락 온다. 아침엔 잡았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 한 30분 즐거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또 실제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텔레그램 보면은 거기 또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딱 30분 즐거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은 이게 되게 어떻게 하지 이런 결과인데 밖에서 보기엔 되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 아니라 계속 그런. 네, 그러면 윤희경 선생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추적단 불꽃이 활동이 사실 기존 매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오늘 그 윤유영 기자가 봤을 때 이제 윤유영 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기자들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좀 그 부분이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추적단 불꽃은 기성 언론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성범죄 관련 활동에 더 집중해서 언론으로 치면 엄청난 탐사 보도와 그런 기획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또 이제 추적단 불꽃은 그냥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랑 수사기관이랑 또 기자랑 그 사이에서 이 주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자랑은 되게 다른 부분이 아닌가. 사실 활동가와 저널리스트로서의 성격이 합쳐진 그런 같이 갖고 있다고 봤고 이게 참 언론계 내에서는 좀 이런 걸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하는 거 외에 기자의 활동은 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자는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널리즘 자체가 이제 윤리이고 또 윤리라는 게 곧 책임인 건데 전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널리즘이랑 사이버레카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널리즘엔 윤리와 책임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실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요 일에 개입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런 게 차이점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기성 언론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좀 독립 언론에서는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는 독립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님께서 같이 협업하신 뉴스타파도 그렇고 아니면 셜록이라는 독립 매체도 그렇고 이런 언론들을 보면 이제 뉴스타파는 제목에 변화라고 탭이 묶여져 있는 기사들이 있고 셜록에도 액션이라는 탭이 있는 기사가 있어요. 다 이제 자사 보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보도를 기반으로 뭔가 소송이 이루어졌다거나 진정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기사들을 추후 보도로 또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걸 기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 기성 언론으로 치면 그러면 안 된다. 기자는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큰데 셜록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가장 최근 보도를 살펴보니까 좀 세금으로 해외 연수비를 지원받고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한 그런 소위 먹튀 판사들의 부패 행위를 셜록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요거를 관리해야 되는 대법원이 후속 조치를 계속 안 하니까 셜록이 직접 그 인권위에 신고를 했어요. 또 이걸 또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런 독립 언론들은 독자들한테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소송이나 진정도 많이 넣고 또 나중에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추적 보도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뭔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되게 이 기자들이 책임감 있게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이슈가 되면 치고 빠지는 그런 기성 언론이랑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고 또 약간 저는 불꽃 추적자 불꽃 이후에 약간 바뀐 분위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때 한겨레에서도 나오셔서도 그 관련한 추적기 관련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게 예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조금 더 기자가 피해자와 같이 소통을 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취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다. 뭐 이런 언급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때 한겨레 그 김한 기자가 얘기했었죠. 얘는 잡는다. 원래 기자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얘를 잡는다. 된다기보다는 안 해놨죠. 원래 안 했죠. 원래 안 해갖고 이 기사 잘 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피해자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사를 잘 써내겠다라는 게 있었다면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잖아요. 얘는 꼭 잡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 사건인 것 같아요. 인권방 자체가. 맞아요. 큰 사건이고 심각한 사건이기도 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지자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면서 계속 N번방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유경 기자는 어쨌든 미디어 비평지에 계시니까 그 한겨레 N번방이나 이런 기사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디어오늘 기자니까 이런 성범죄나 뭔가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언론 보도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기본이죠 일단. 네, 항상 삐딱하게 보도가 됐을까, 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건 없나, 막 자극적인 사파가 사용되진 않았나. 아니면 또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또 중요한 게 그냥 일회적으로 사건이 소비되진 않았나 그런 점들을 항상 보고 또 필요하면 비평도 하고 하는데 그냥 이런 보도들을 항상 볼 때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고민을 해봤는데 좀 언론사 자체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 아닌가.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언론사의 관점이나 고민이 들어간 보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특히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에 가장 단순하게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나 썸네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봤는데 바로 뜬 기사가 2024년에 JTBC 뉴스 썸네일인데 따옴표 치고 300원에 지인 옷 벗겨드려요. 중국 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이라는 제목 썸네일의 기사인 거예요. 근데 또 더 가관인 게 썸네일이 이제 그게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벗기는 이미지를 만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여성 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 그리고 옆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여성이 옷이 벗겨진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만 하고 비교를 해서 딱 썸네일로 해놨더라고요. 이게 불과 작년에 나온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 썸네일을 보면 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게 바로 고민 없는 언론 보도고 저희가 항상 피해자 관점에서 보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쉽게 피해자 입장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보도를 하고 용어도 사용하고 뭐 사파도 고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언론의 태도의 문제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언론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좀 내란 때도 그 태도의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이번 내란에서 언론을 가장 많이 비판한 게 언론이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였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극우 집단에 옹호를 하고 있느냐 언론이 아니면 확실하게 민주적인 시민들의 편에 서서 보도를 하느냐 또 확실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 시민들의 편에서 이런 요구가 되게 많이 나왔던 사건이 바로 내란이었는데 이걸 디지털 성범죄 보도에 대입을 해보더라도 너무 명백하게 범죄 집단이고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쪽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언론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고 좀 이런 거를 언론사 전체 또 보도국 전체 기자들이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성범죄 보도할 때 늘 찜찜하고 신경 쓰이는 게 단독을 붙이는 행태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제 단독을 붙이는 게 언론이 단독 속보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론사끼리의 경쟁의 결과물 그 이상도 이하도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많은 변명이 수식어 변명이 붙지만 사실은 그냥 언론사들끼리 조회수를 경쟁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이런 행동을 가지고 언론은 왜 경쟁을 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양해야 될 행위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보도의 또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속 저번에 그 시즌 1에서도 또 그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짚어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이게 저도 기사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딥페이크에 관심이 있는 건지 범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보도들이 많은데 그렇죠. 조회수를 위한 기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사들이 있죠. 맞아요. 예. 그 해결이라기보다는 뭔가 또 발생했다고 몇 명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디어 오늘도 N번방이나 N사태 그리고 서울대에서 발생한 뭐 서울대 N번방이라고 또 호칭이 됐는데 추적을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추적회는 어떤 것인지 어는지 기자님. 어는지 네. 기자님. 네, 어는지 기자님 중에 그러니까 어디에 눈 아마 제 눈이 안 보이셔서 한 번 더 윤규 기자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오늘 미디어에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원은지 기자님은 그 N번방과 L사태 그리고 또 서울대 N번방이라고 불렸던 사태까지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셨고 기사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기억에 남는 추적기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보도했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 좀 특별한 네네. 의미가 네. 있는데 사실 뭐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N번방 사건은 정말 추적단 불꽃 활동을 시작하게 해준 사건이었어서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는 좀 되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었다면 그때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그래 인생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N번방 사건을 보도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지켜본 입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못할 건 없겠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됐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5년 동안 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은 처음 제보를 받은 건 2022년도 여름이었어요. 그때 이제 동시에 L 사건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잊으셨을 텐데 호주 내 시민권이 있는 남성이 이제 거의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 안에서 동식된 것처럼 보였을 때 본인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N번방 이후로 계속 추적을 해왔었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막 준비하던 시기에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제보를 받았던 거죠. 피해자분도 워낙 많으시고 저와 이제 연락을 하셨던 피해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할 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기자 선배들이 있었고 이제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근무를 막 시작했을 때라서 그때 이제 취재를 같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룰 때는 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랄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도할 때는 딥페이크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좀 이질감? 사실 이 범죄가 지인능욕이라는 한국에서의 어떤 디지털 성범죄 놀이 문화처럼 지속됐던 것이 AI 기술을 만나면서 이게 더 빠르고 쉽게 확산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다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보도할 때 N번방 처음에 봤을 때만큼의 충격이나 낯섦은 없어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제 20, 30대 여성이었어요. 30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랑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게 되면은 어떤 이것도 언론 보도 윤리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건너뛰고 이제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 사건에 제가 깊게 개입을 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운이 좋게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 한 분 중에 이제 루마님이라는 이제 가명을 쓰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이 텔레그램 안에서 그 사람 그 가해자에 대한 추적을 제가 이제 대화를 이제 전담해서 하지만 그 루마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텔레그램이란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범죄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낄 수 있게끔 기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추적단 불꽃 시즌2가 된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멤버가 교체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사실 혼자 추적단 불꽃을 하면서 있었던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을 의외의 인물이잖아요. 그쵸. 내가 취재원으로 만난 피해자인데 이분을 통해서 그런 뭐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 전문성도 이제 끌어올려지고 그래서 그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계속 소통을 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딥페이크 성폭력이라는 게 사실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같이 이제 포함이 됐었던 법 조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불법 촬영물의 형량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게 좀 덜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그게 3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는데 N번방 방지법 이후로 3, 4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바뀌는 현실에 대해서도 여러 좀 스스로 많은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제 윤유경 기자님께서도 작년에 이제 보도해 주셨지만 사실 그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막 보도가 된 시점이 한창 그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이제 BBC에서 다큐도 나오고 이랬던 시기랑 맞물렸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이 와 버닝썬 가니까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온다고? 한국 여자들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굉장히 강력한 분노들이 있었고 그런 분노들을 통해서 이 이슈가 작년 내내 작년 연말 끝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힘을 받아서 많은 뭐 법 개정도 이뤄내고 그리고 물론 계속 싸워 나가야겠지만 뭐 학교 상황이나 아니면 그 어떤 공동체에서의 윤리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루마님은 정말 네. 저도 언론에서 되게 자주 이렇게 맞아요. 인터뷰 하시고 그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 하신 분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 대부분 되게 뭔가 정말 피해자의 위치로만 그려진 기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봤는데 아닌 그 원은지 기자님으로 활동했던 그런 걸 보니까 기사나 그런 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어떤 언론의 윤리의식 부재나 책임이 결여된 모습이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섭외를 하기로 했는데 그 피해자가 뭐 일정이 안 맞아서 다른 언론이랑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기자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피해자에게 오히려 왜 다른 언론이랑 인터뷰를 먼저 했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이고 그걸 그쵸. 아니, 관행 기성언론에서는 이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막변한 그건 자기가 자기 스케줄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이 피해자를 뒷전으로 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놓친 거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의 능력 부족이고 취재원과의 라포 형성은 기본 자질인데 그거를 사실 수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잘하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인데 몇 번 봤어요, 그런 사례를.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언론이랑 인터뷰를 추후에도 안 하게 되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막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를 인터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는 다른 피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그렇다면 인터뷰를 하는 환경 자체를 좀 피해자 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좋겠다고 하네요. 아까 윤희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죠. 맞아요. 피해자 인터뷰를 따면 그건 단독인 거고. 그쵸, 그건 그쵸. 경쟁,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능력 네. 있는 기자로 인정받는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서울대 N번방이라는 그 타이틀도 엉망진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기자님이 보셨을 때 엉망진창일 텐데, 일단 뭐 서울대 학교라는 것을 이제 뭐 저도 보도할 때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 학교라는 공동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쳐도 뭐 N번방이라는 워딩은 사실 좀 언론사에서 클릭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갖다 붙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 내용 자체가 너무 다르고, 네. 그리고 N번방 피해자와 이 서울대학교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예 다른 분들이고, 그리고 또 뭐 이거를 모두가 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런 언론사에서 N번방이라는 워딩이 들어간 기사를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굉장히 이 사건들을 보도할 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특히 뭐 제2의 N번방 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 그쵸, 모든 걸 그쵸. 제2의 N번방. 그 서울대 N번방 사태 이렇게 맞아요. 지칭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모르니까 그래서 살짝 바꿨어. 그래서 지훈이서를 보낼 때 이렇게 서울에서 가져온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근데 다들 감수성. 처음이니까 네. 네. 같이 오히려 그 계기로 네. 또 이야기를 하고 바꿔 나가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1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네, 그 거의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집을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시즌에 그쵸? 네, 다 드리고 있는데 그 계속 N번방 이후로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 조금씩 바뀌고 다른 피해자들이고 또 다른 상황이지만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윤희경 기자님부터. 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기술 발전의 영향도 크겠지만 저는 뭔가 본질은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술이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벌어져 왔고 앞으로도 벌어지면 안 되지만 이대로 가다간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난 회차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을 다룰 줄 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리터러시를 갖고 있지만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측면에서는 되게 디지털 시민성이나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한국은 되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바로 생각났던 게 좀 주로 어린 아동, 청소년,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래 문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그런 권정민 교수님의 네. 책 있잖아요. 그거. 네, 글을 통해서 이슈가 많이 됐다가 책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 왔다. 그거를 좀 읽어봤는데 되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책에 의하면 이제 이분의 아드님이 고등학생인데 주변이 거의 모든 남자애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신남성연대를 추종한다. 또 그런 극우 유튜버를 보면서 아, 이 사람 너무 똑똑하지 않냐 하면서 보거나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어떤 워딩이 나오냐면 계엄은 낭만이고 담을 넘는 행위는 구질구질한 거다 라는 발언을 하는 남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니까 되게 멋있고 쿨하고 강자이고 그렇게 담을 넘는 행위는 그냥 약자가 하는 행위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답을 안 넘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구질구질해서요? 구질구질하다. 맞습니다.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몰랐네. SNS랑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뭔가 이제 혐오와 차별이 담긴 행동은 되게 쿨하고 금기를 깬 용감한 행동이고 멋있고 그렇게 포장이 되고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SNS랑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소년들한테 노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혐오 표현 자체를 되게 멋있고 재미있는 걸로 인지하게 되고 이걸 정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생각났던 게 그 올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걸 제가 2번이나 정주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13살 소년이 이제 그런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 학생을 살해한 이야기인데 되게 여성 혐오에 대한 남학생들의 또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온라인 성범죄나 따돌림이나 그런 인셀이라는 표현이나 커뮤니티 문화나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에서 SNS 속에서 이뤄지고 이걸 또 어른들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걸 잘 보여줬고 그래서 좀 이런 혐오 문화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가치관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질적으로는 사실 교육, 비판적인 내용의 교육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또 현실은 이제 안전하게 교육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제 경향신문 플랫팀에서 요 소년의 시간 후에 관련해서 이제 교사 4분을 인터뷰를 한 기사였는데 이제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려면 교사 개인들이 위험 부담을 져야 하고 약간 이런 세계 인권 기준 같은 너무나 명백한 그런 기준 자료에 근거해서 수업을 해도 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봤을 때 딱 생각났던 제 지인의 사례가 아는 기자분이 이제 차별 표현에 대해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수업을 하러 갔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학생이 아, 교회에서는 왜 동성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교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 동성애는 소위 말하는 그런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니까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질의응답 내용이 외부로 퍼졌고 교회에서 엄청난 악성 민원이 학교로 들어오고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감사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 되게 학교 내부에서 변화를 가르치는 것조차,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되게 위험하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죠. 동성애가 교회를 뭐 폄하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하면 되잖아. 되게 황당한데 또 이제 교사들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기사에서 성교육대 가해자랑 피해자의 성별 통계만 보여줘도 남학생들이 왜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해요? 라고 반발하고
또 뭐 페미 선생이라는 저격글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또 교사들도 이건 기자들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젠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일부 교사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교육이 물거품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가 맞냐라고 물어봐서 어떤 교사가 맞다고 대답했는데 다른 교사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네, 그럼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걸부터 바꿔나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바뀔까요? 교육 문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원은재 원은재 기자님 기자님 바뀔지 안 바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지 한번 지적하는 입장에서 네. 얘기해 주시죠. 저도 사실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기 전까지는 저는 바로 텔레그램이요 이렇게 답변을 해왔었는데 사실 뭐 세상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고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더는 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방관할 수만은 없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보면 결국에는 그 집단 안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서로 어떤 서열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누가 계속 끌어당기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범죄인데 괜찮나 아리까리 하다가도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또 물들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큰 사건이 되어서 터지고 그래서 뭐 작년 말에 터진 뭐 목사방이라고 일컫는 사건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채널A 쪽이었나 그쪽에서 보도한 박제방이라든지 전부 다 그동안 제가 텔레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봐왔던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가 겨우겨우 되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이제 밝혀지고 그런 흐름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식이잖아요. 이곳을 억제하고 그러기에는 이미 사건 종결된 상태에서 예방이라고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방은 사실 텔레그램 안이 아니라 밖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오프라인.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래 문화 자체가 특히 이 10대 남학생들, 뭐 10대 여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10대 남학생들이 어떤 성에 관심을 급격히 많이 가지는 그 시기에 정말 좀 범죄로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문화를 접하게 되면 이거는 범죄로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질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이제 10대 남학생들, 가해자들을 분석한 걸 보니까 그냥 호기심에 저질렀다라고 하는 어떤 응답 결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 또래 문화 안에서 정말 쉽게 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혹 본인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의식을 덜어주고 용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너 이 링크 쟤한테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 매뉴얼을
가다듬어서 이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한 교육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쪽으로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범죄가 발생하면은 학폭위로 이제 넘어가서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제 서로 증언하는 시간들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사는 정말 우리처럼 이 딥페이크 성폭력 가해 학생들의 죄를 바르게 좀 묻고 이 가해 학생이 결국에는 앞으로 살아갈 아이이기 때문에 잘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일 수 있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이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간혹 어떤 교사, 제가 이제 뉴스타파랑 취재한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좀 보호하려고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가해 학생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학교가 용서해버리네? 이게 되면서 이 학교라는 공동체 자체가 가해자를 육성하는 곳, 그냥 가해자 육성기관 이런 것처럼 피해자에겐 비춰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또래 문화를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교육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네, 맞아요. 페이모따에서 계속 선생님들을 모셔야 되는. 그렇죠. 이거를 이 페비무따 콘텐츠를 이제 학교 뭐 창의제 창의재량실학원이라고 안 하나? 네, 그런 네, 방금 물어보면 안 돼요. 과거를 몰라 우리가 알고.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제 뭐 자율학습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때 이제 아니다. 아예 의무 교육 시간에 페비무따를 틀어줘야 돼. 너무 좋네요. 그럼 좋겠어요. 네. 교육청에 한번 어떻게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을 그럴까요? 네, 그래 보겠습니다. 서대문의 학부모 및 교사분들 많은 관심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할 얘기들이 많아서 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만족하십니까?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언론이니까 관심 갖게 됐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추적자 불꽃이 윤유경 기자님도 얘기해 줬지만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 계속 남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활동을 계속 하고 계셔서 네, 또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 다음 시간에 다음 방송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오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